여러분 이번 시간은 5번 높임 표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말은 전통적으로 유교 사회 속에서 언어 표현 자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말의 언어 표현 속에는 높임말뿐만 아니라 높임법도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말의 높임법을 같이 살펴보시겠는데요. 말을 할 때 화자 또는 청자, 말하는 대상의 관계에 따라 높임 관계를 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높임 표현은 누구를 높이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주체를 높이면 주체 높임법, 듣는 상대방을 높이면 상대 높임법, 그리고 서술의 대상을 높이면 객체 높임법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체 높임법입니다. 화자가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주체를 높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현 방법은 첫 번째, 서술어에 선어 발음이 시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온다에 시 집어넣으면 오신다, 간다는 가신다, 알겠습니까? 뛴다는 뛰신다, 읽다는 읽으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어에 조사 깨서를 넣어서 표현합니다. 깨서는 이나 가에 대한 높임의 주격 조사거든요. 그래서 깨서를 넣으면 주체 높임법이 실현됩니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서. 그 다음 세 번째, 주어 명사에 높임 전미사 님을 붙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아버님 등이 님을 통한 주체 높임법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아예 주체를 높이는 특수한 어휘를 쓰기도 합니다. 계시다, 잡수시다, 편찬의시다, 주무시다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 오다에 시를 집어넣어서 오시다가 됐죠, 그렇죠? 그럼 그거는 시를 집어넣은 주체 높임법입니다. 그런데 계시다는 여러분 계다라는 말에 시를 집어넣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즉 있다에 대한 높임말은 그냥 계시다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계시다는 있다에 대한 높임이 실현된 특수 어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잡수시도 마찬가지죠. 잡수다라는 말에 시가 붙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잡수시다가 통째로 주체 높임법이 실현된 어휘가 되는 것입니다. 편찬의시다, 주무시다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수 어휘를 통한 주체 높임법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간접 높임법입니다. 주체와 관련된 신체, 사물 또는 관계되는 것 등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간접 높임법이라고 하고 이러한 간접 높임법도 시를 사용해서 높이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귀가 밝으십니다. 이때 밝으신 건요 할머니가 아닙니다. 할머니의 귀죠. 이 경우 할머니가 아니지만 할머니의 신체 일부로서 높임의 대상이 된 겁니다. 간접 높임법입니다. 주체 당사자가 아닌 그분의 말씀, 신체 일부, 가족, 관계되는 것 등을 높이면 간접 높임법이 되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있으신 건 교장 선생님이 아니죠. 따라서 이때는 말씀을 높였으니까 간접 높임법이 되겠습니다. 할아버님께서 감기에 드셨어요. 드신 건 할아버지가 아니라 감기입니다. 모두 사물 또는 신체 일부, 관계되는 것을 높이는 간접 높임법이 되고 이런 간접 높임법도 시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참고로 있다에 대한 높임말은 두 개입니다. 즉 주체를 직접 높일 때는요 그때는 계시다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체를 간접 높일 때도 있겠죠. 그때는 있으시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즉 말씀이를 높인 거니까 이때는 간접 높임이고 따라서 있으시다를 써야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처럼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반면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때는 계십니다가 맞습니다. 왜? 그때 계신 건 누구니까? 교장 선생님이니까요. 주체 당사자를 높일 때는 계시다. 그분의 말씀, 신체를 높일 때는 있으시다가 맞다.
이번에는 압존법입니다. 압존법은 청자 중심주의가 적용되는 높임법입니다. 즉 주체가 화자보다 높지만 청자가 더 높은 경우 주체에 대한 높임이 억제되는 현상입니다. 압은 눌러버린다는 뜻이고요. 존은 존대입니다. 듣는 사람이 더 높아서 상대방에 대한, 그러니까 주체에 대한 존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눌러버립니다. 청자 중심 높임법이죠.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나보다 높으니까 높임이 실현돼야 합니다만 문제는 듣는 사람이 할아버지다. 그래서 청자를 중심으로 아버지를 낮추는 압존법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상 주체 높임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체 높임법은 서술어에 시를 넣어서 표현합니다. 두 번째, 높임의 주격교사 깨서를 씁니다. 세 번째, 높임의 명사 님을 씁니다. 네 번째, 주체 높임법이 실현된 특수 어휘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다시 주체 높임법은 주체 당사자를 직접 높이는 직접 높임법과 주체 당사자의 신체 일부, 말씀, 관계에 되는 것들을 높이는 간접 높임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청자 중심 높임법도 있습니다. 바로 압존법입니다. 청자가 더 높을 경우 주체에 대한 높임이 눌러집니다. 이상 주체 높임법이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이제 객체 높임법입니다. 객체 높임법은 서술의 주체가 아닌 서술의 대상, 즉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객체 높임 방법입니다. 앞서 주체 높임법은 서술에 시를 넣으면 됐지만 객체 높임법은 객체를 높이는 특수한 어떤 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객체 높임법이 실현된 특수 어휘를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들이다, 여쭙다, 모시다, 뵙다 등 특수 어휘를 써서 객체, 즉 서술의 대상을 높이는 방법을 객체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개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객체 높임법은 이 네 개 이외의 어휘를 쓰지 않습니다. 나는 선물을 선생님께 드렸다. 이때는 그 드렸다의 대상이 누굽니까? 선생님이죠. 그래서 주다 대신 드렸다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철수는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께 여쭈었다. 그 여쭈었다의 대상이 누굽니까? 선생님이죠. 그래서 묻다 대신 여쭈었다를 쓴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시장에 간다. 내가 지금 그 모신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아버지를 데리고가 아니라 모시고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 할아버지를 뵈었다. 내가 어제 만난 대상은 할아버지입니다. 즉 서술의 대상이 높임의 대상이니까 만나다 대신 뵈다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객체 높임법이었습니다. 그럼 자, 객체 높임법은 서술의 대상을 높이는 방법으로 4개의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4개,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쭈다입니다. 이 4개만 외우시면, 이 4개의 어휘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객체 높임법이 된다. 명심하십시오. 다음은 객체 높임법도 특수한 조사, 깨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합니다. 즉 선생님이 그 대상이면 선생님께, 할아버지가 대상이면 할아버지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대 높임법도 있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듣는 상대방, 즉 청자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특이하죠? 낮추는 것도 상대 높임법의 일환입니다. 화자가 상대에 대하여 높임이나 낮춤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흔히 이런 상대 높임법은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됩니다. 상대 높임 표현은 상대를 높이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 등급으로 나뉘며 격식을 갖추었는지에 따라서 또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격식체입니다. 격식체는 어떤 공적인 관계, 객관적 장면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쓰는 책가 무슨 책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수업이라는 공식적 어떤 관계를 통해 맺어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식적 장면에서는 격식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격식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 이 공식적 수업이 아닌 수업이 끝난 후 어떤 특정 소모임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얘들아 여기 좀 볼래? 이렇잖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여러분? 비격식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 관계 또는 개인적, 사적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는 비격식체를 쓰면 되고요. 공식적 관계, 객관적 관계에서는 격식체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상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차이였습니다. 그럼 이 격식체는 높임의 등분이 있습니다. 같은 격식체지만 상대를 아주 높이는 아주 높임체, 즉 하십시오체. 여기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 모두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하십시오체입니다. 그 다음 상대방을 약간 높이는 예사 높임체도 있습니다. 하오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오. 알겠소. 이런 것들은 하오체입니다. 그 다음 자 상대를 낮추는데 약간 낮추는 겁니다. 왜요? 예를 들면 상대방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추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 낮춰야 되겠죠. 그렇죠? 또는 상대방도 어떤 사회적 지위나 나이가 있습니다. 그럼 아주 낮출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럼 약간 낮춰야 합니다. 예를 들면 70 먹은 어르신께서 경로당에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 75세 먹으신 어르신께서 70세 먹은 어르신께 아유 야 어서 와라. 잘 왔다. 잘 지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70세 먹은 어르신도 70세 드신 어르신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회적 어떤 그 위치가 있고 또 그 연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더 먹었어도 자 어서 오시오 또는 어서 오시게 이렇게 그죠? 예, 약간 낮추는 또는 약간 높이는 이런 하오체나 하개체를 쓰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개체는 그 장인 장모가 또 하대를 하기 어려운 관계가 있어요. 누구죠? 사위. 사위한테는 하대를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약간 낮추는 하개체를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헤라체. 상대방이 나보다 아주 낮을 때 그때는 이제 헤라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낮춤체입니다. 이런 걸 격식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일정한 격식을 따지지 않는 개인적 친밀한 관계에 쓰는 이제 비격식체가 있는데요. 유를 붙이면 해요체, 그리고 유를 빼면 해체가 되겠습니다. 해요체는 두루 높임체가 되겠고요. 해체는 두루 낮춤체가 됩니다. 격식체는 의례적 용법으로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그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럼 이제 뭐 쓰죠 여러분? 예, 격식체 씁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그죠?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격식체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관계가 친해지면 그때는 이제 뭐 예, 비격식체. 잘 잤어? 그래 언제 밥 먹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비격식체는 격식체에 비해서 정감 있는 표현으로 친근감을 나타냅니다. 그다음 하십시오체의 청유형 어미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가시지요처럼 부드러운 권유 표현이 하십시오체의 청유형으로 대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상대 높임법이었습니다. 다음 헤라체와 하라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헤라체는 하여라, 즉 어라, 알아, 여라가 붙으면 직접 명령이 되는 거고요. 하라체는 하다에 라가 붙은 간접 명령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체를 통한 명령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명령에서는 하라체를 쓰는 것이고 반면 직접적인 명령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맞댄 대면적 명령에서는 헤라체를 쓰시면 됩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라.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 비대면적 상황,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명령이니까 보다의 라를 쓴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 피동표현과 사동표현이 있습니다. 피동은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어떤 동작을 당하면, 즉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럼 피동이고요. 피동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피동의 상대는 사동이 아닙니다. 피동의 상대는 당하는 거의 반대는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피동의 반대는 능동이고, 알겠습니까? 예, 능동의 반대는 피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드는 건 자,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뭐가 된다? 부사어가 되고, 자, 목적어는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용언 어간에 피동접사 이나 히, 리, 기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았다. 이건 능동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냥꾼이 그 일을 스스로 한 거니까요. 그런데 호랑이가 사냥꾼에게 잡히였다. 이렇게 이제 바꾸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잡다에 뭐가 붙었죠? 분석해 보세요. 잡다에 플러스 히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이제 엇과 다가 붙은 거죠. 예. 그러면은 원래 없었던 히가 들어갔죠. 이 히를 뭐라 그래? 피동을 만들어낸 접사, 피동접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들어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능동문의 주어 사냥꾼 이가 뭐가 됩니까? 피동문에서는 사냥꾼에게처럼 부사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능동문의 목적어 호랑이를은 피동문에서 뭐가 됩니까? 호랑이 가라는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능동문의 주어는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에서 주어가 됩니다. 이런 어떤 문장 성분상의 변화가 생기고요. 그리고 용언 어간에 원래 없었던 접사가 들어갑니다. 피동 접사가 듣죠. 그렇죠? 예, 이런 걸 피동문 만드는 방법 첫 번째,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접사, 파생 접사를 썼기 때문에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해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이긴 한데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용언 어간에 되다, 자 또는 어지다 등을 붙이는 겁니다. 영희에 대한 화가 풀어졌다. 화가 풀어진 거죠. 화를 스스로 푼 것이 아니라 화가 풀어진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피동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접사를 붙이지 않고 보조용언 어지다를 썼습니다. 이렇게. 보조용언 어지다를 쓰는 걸 무슨 피동?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접사를 통한 피동법을 파생적 피동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용언을 통한 피동법을 통사적 피동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피동문의 주어는 의지 표현과 함께 쓰일 수가 없습니다. 왜? 피동문의 주어는 어떤 동작을 남에 의해 하는 것이지, 그렇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호랑이가 부지런히 사냥꾼에게 잡혔다. 어떤 동작을 남에게 하는 입장에서 의지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이상 피동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동문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파생적 피동법, 두 번째 통사적 피동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중 피동의 오류입니다. 앞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 즉 파생적 피동법 접사 사용하는 것과 통사적 피동법 어지다 사용하는 것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택 1, 어느 한 가지만 써야지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이중피동의 오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복도에 놓여진, 그럼 보세요. 놓다 뒤에 플러스 2가 붙었는데 거기에 또다시 뭐가 붙었죠? 어지가 또 붙었어요. 그리고 니은이 붙은 거죠. 그러면은 어지다를 쓰는 건 통사적 피동, 이를 쓰는 건 파생적 피동이죠. 두 가지가 함께 쓰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닫혀진, 닫다에다가 플러스 히가 붙었는데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또다시
통사적 피동인 보조용은 어지다를 또 붙였어요. 이렇게 되면 이중 피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빼면 돼요. 이를 빼면 노아진, 어지를 빼면 노인, 희를 빼면 닫아진, 어지를 빼면 닫힌. 둘 중 한 가지만 쓰는 것이 올바른 피동 표현의 방식입니다. 이상 이중 피동의 오류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사동 표현입니다. 사동 표현은 이 사자가 시킬 사자, 부릴 사자입니다. 즉 어떤 동작을 남에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직접 하게 하면 사동, 직접 하면 주동입니다. 사동문,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로 기능하며 사동문의 주어는 주동문에 없는 것으로 새롭게 설정됩니다. 먼저 파생적 사동 보시겠습니다. 파생적 사동은 접사를 통한 사동인데요. 사동접사 이희리기 우구추를 붙이면 됩니다. 즉 동사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희리기 우구추 중에서 적당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그럼 보세요. 아이가 밥을 먹었다. 이러면 이제 주동이 되는 것이 아이가 직접 했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이러면 먹다에 뭐가 붙었죠? 이가 붙어서 사동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다시 엇과 다가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보세요.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면 먹인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어머니가라는 새로운 주어가 생깁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그러면은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뀌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동문의 주어는 뭐가 됐다? 사동문에서는 부사어가 되고요. 그리고 사동문에 없었던 새로운 뭐가 생겼어요? 새로운 주어가 새로 생기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동접사 뭐가 들어간다? 사동접사 이가 들어갑니다. 이런 걸 파생적 사동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사적 사동법입니다. 통사적 사동법은 보조용언 개하다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했다. 이렇게 이제 사동이 되는 거죠. 보조용어를 통해서 쓰면 이건 이제 통사적 사동이 되는 겁니다. 접사를 쓰면 파생적 사동이 되는 것이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이상 사동의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통사적 사동문, 접사를 통한 사동문이 아니라 보조용언 개하다를 통한 사동문을 말합니다. 민수가 재밌는 말로 은영이를 웃게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동, 즉 통사적 사동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민수가 재밌는 말로 은영이를 웃긴다.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파생적 사동이 되는 것입니다. 접사를 쓰면 파생적 사동, 그 다음에 보조용어를 사용하면 통사적 사동이 되는 것이다. 이상 사동문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서 주동문을 사동으로 바꾸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납니다. 앞서 보세요. 주동문에서 먹었다에서는 서술어가 몇 자리죠? 아이가 주어, 밥을 목적, 그러니까 두 자리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고 하니까 자, 몇 자리가 됐습니까? 세 자리가 됐죠, 그죠? 그래서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도 바뀝니다.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늘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일반적으로 파생적 사동문은 사동주의 직접 행위와 간접 행위를 모두 가리키는 반면 통사적 사동문은 사동주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닌 간접적인 행위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이러면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행동으로, 직접적인 행동으로 먹였다 해도 되지만 간접적인 행동, 즉 말로서 설득해서 먹였다도 됩니다. 간접적인 행동, 직접적인 행동 두 가지 뜻을 모두 갖죠. 그런데요, 두 번째,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했다 이러면 이제 엄마의 행동은 없는 거죠. 직접적인 행동은 없고 간접적인 행동만 있습니다. 따라서 사동사에 의한 사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1번 이게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이고 2번 이게 이제 보조 용어를 통한 사동이거든요. 그래서 1번은 의미가 엄마의 행동이 직접 행위일 수도 있고 간접 행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 이제 중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사동문의 중의성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사동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피동의 오류들 배웠었죠, 그죠? 예, 즉 두 가지를 같이 쓰면 피동의 오류가 되는데, 그럼 사동문은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다는 주동이고 시키다는 사동입니다. 그럼 시키다는 언제 써야 되는 거야? 즉 사동일 때, 남에게 무엇을 하게 할 때만 쓰는 것이고요. 주동일 때는 하다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친구 한 명 소개시켜 줄게. 이때는요, 그 친구를 소개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내가 직접 하는 거죠. 나의 직접적인 행동에 시키다를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가 맞다? 소개해 줄게가 맞습니다. 우리 회사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보세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건 누구죠? 우리 회사죠. 따라서 직접적인 행동이니까 금지한다가 되겠습니다. 또 국회는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 경우도 보세요. 임명 동의안을 가결한 건 국회가 직접 한 것이죠. 따라서 국회의 직접적인 행동이니까 가결했다가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했다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면 그때 시키다는 모두 틀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다로 바꿔 쓰는 시키다는 모두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 사동의 오류였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 어떤 동작을 하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예를 들면 감정 표현, 두뇌 작용 또는 자연 현상, 이런 것들은 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감정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고, 두뇌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뇌 작용도 외부 힘이 작용할 수 없죠. 그죠? 그리고 날씨, 자연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외부 힘이 작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동편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목매다, 설레다 모두 뭐죠, 여러분? 목매는 것, 설레는 것, 내 감정의 변화지 외부 힘이 작용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끼어드는 건 주체의 직접적인 행동이죠. 주체가 직접 들어가는 행동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사동편을 쓸 필요가 없죠. 내가 직접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그 사이로 들어가는 거니까 사동편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끼어들기. 그 다음 내가 직접 가르치는 건 교육하다. 또 내가 직접 소개하는 건 소개하다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동편의 오류였습니다. 접사, 이히리기는 피동문과 사동문에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히리기, 우구, 추는 이제 우나 구나 추는 사동문에만 쓰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나, 희나, 리나, 기가 사동과 피동이 함께 쓰이니까 이
이희리기 가지고 그것이 사동인지 피동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이희리기는 피동문과 사동문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만 다만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문이 됩니다. 반면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보기,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말의 용언 중에는 피동사와 사동사가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보다는 사동사와 피동사가 모두 보이다로 형태가 같습니다. 이때 사동사로 쓰인 경우와 피동사로 쓰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동생이 시계를 내게 보였다. 그럼 앞에 지금 목적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계를, 즉 보인, 대상, 목적어가 있으면 그건 사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름 사이로 해가 희미하게 보였다. 이 경우 두 번째 문장에서는 지금 목적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동사와 피동사가 형태가 똑같은 경우 목적어의 수반 여부를 가지고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 표현,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 표현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운동화 끈이 풀렸다. 그럼 목적어가 없으니까 뭐가 된다? 예, 피동이 되는 것입니다. 아빠의 칭찬에 피로가 금세 풀렸다. 자, 이것도 피로가 풀어진 거니까, 그죠? 예, 목적어가 없으므로 피동 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는 아이가 엄마 등에 업혔다. 아이가 엄마 등에 업어진 거니까 피동이죠. 역시 목적어가 없습니다.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업혔다.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앉게 시킨 거죠? 그럼 사동이죠. 이 경우 또 뭐가 있습니까?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사동, 기역은 피동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젖은 옷을 햇볕에 말렸다. 옷을 말렸습니다. 옷을 마르게 한 것입니다. 사동입니다. 동생은 집에 가겠다는 친구를 말렸다. 이때 말리다는 사동이 아니죠, 그렇죠? 이때는 그냥 능동입니다. 목적어가 있습니다만 이건 능동입니다. 왜냐하면 말리는 건 나의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동생의, 그죠? 동생의 행동이죠. 동생의 직접적인 행동이니까 예, 사동이 아닙니다. 동생은 집에 가겠다는 친구를 말렸다. 그래서 이거는 사동이 아니고 그냥 주동입니다. 그 다음, 새들이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였다. 몸을 녹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동입니다. 햇살이 고드름을 천천히 녹게 했습니다. 따라서 자, 사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꽃다발을 안게 했으니까 사동. 그 다음, 아기 곰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겼다. 이때는 뭐야? 아기 곰이 품에 포근히 안겨 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피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사동사와 피동사로 된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그렇죠? 예, 5번.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부정 표현입니다. 어떤 명제를 부정하는 표현을 말하는데 국어의 부정 표현은 크게 부정부사 안, 못, 그리고 부정의 보조용은 지 않다, 지 못하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정부사를 통한 부정을 단형 부정, 그러니까 짧은 부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부정의 보조용은 지 않다, 지 못하다를 통한 부정을 장형 부정 또는 긴 부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밥을 안 먹었다. 이러면 이제 부사를 쓴 부정문이니까 짧은 부정문이 되는 거고요. 밥을 먹지 않았다 그러면 보조용을 통한 부정이니까 긴 부정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부정문입니다. 안부정문은 언제 쓴다? 의지 부정에 씁니다. 그러니까 밥을 안 먹은 건요, 내 의지가 작용한 것입니다. 반면 이제 못부정문은 의지 부정이 아니라 능력 부정에 쓰는 겁니다. 밥을 못 먹은 건 내 의지와 관계없습니다. 내 능력이 또는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그걸 못한 것이죠. 그때는 능력 부정, 못. 내 의지가 적용하면 의지 부정, 안을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 뭐뭐한다 형태로 쓰면 짧은 부정이 되는 것이고, 뭐뭐하지 아니한다 형태로 쓰면 긴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가 안 온다 이러면 짧은 부정이고요.
철수는 키가 작지 않다. 이러면 긴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못 부정인데요. 능력 부정을 말합니다. 나는 그를 못 만났다. 내 능력 또는 여건 때문에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죠? 예. 근데 못 만났으니까 이제 짧은 부정이 되는 거고, 나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처럼 부정의 보조 용어를 쓰면 긴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명령문과 청유문에는 이런 그 안부정문 또는 못부정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를 만나지 못해라, 그를 만나지 않아라, 이렇게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령문과 청유문에만 쓰는 부정문이 있는데요, 그걸 말다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만나지 못해라,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때는 이제 명령문일 때는 또는 청유문일 때는 말다 부정을 바꿔서 그를 만나지 마라 또는 그를 만나지 말자처럼 쓰셔야 합니다. 이상 말다 부정문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주체의 의지를 부정하면 안부정문, 주체의 능력을 부정하면 능력 부정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명령문이나 청유문에는 말다 부정문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의 중의성입니다. 부정 표현이 문장에서 무엇을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동네 사람이 다 오지 않았다. 이때는요, 동네 사람이 다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가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긴 하는데 일부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부정문의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정문의 중의성은 보조사를 붙여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오지는 않았다. 이러면 이제 오긴 왔는데 일부만 오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부정문의 중의성이었고요. 그 다음, 자, 여기 보세요. 나는 오늘 노량진에서 택시를 안 탔다. 그럼 이제 안 부정문이죠. 그리고 무슨 부정문? 짧은 부정문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문장 해석해 볼게요. 나는 오늘 노량진에서 택시를 안 탔어. 이러면 오늘 노량진에서 택시를 탄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오늘 노량진에서 택시를 안 탔어. 그럼 나는 다른 날 노량진에서 택시를 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오늘 노량진에서 택시를 안 탔어. 노량진이 아닌 곳에서 택시를 탔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는 노량진에서 택시를 안 탔어. 택시를. 즉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나는 오늘 노량진에서 택시를 안 탔어요. 나는 오늘 그리고 노량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은 것까지는 사실이에요. 다만 타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부정문은 그것이 안 부정문이든 못 부정문이든 관계없이, 또 짧은 부정문이든 긴 부정문이든 관계없이 이렇게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걸 부정문의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의성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걸 없애주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자, 쉼표를 찍거나, 즉 부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쉼표를 찍으시면 됩니다. 또는 부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보조사를 사용하면 돼요. 나는 오늘 노량진에서는 이렇게 보조사를 쓰는 순간 그러한 중의성은 없어집니다. 쉼표를 사용하거나 보조사를 통한 중의성 해소 방법을 써서 부정문이 갖고 있는 중의성을 없애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시간 표현입니다. 시제,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난 일인지 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를 표시하는 문법 요소를 말합니다. 시간 표현은 절대적 시제가 있고 상대적 시제가 있습니다. 절대적 시제는 주로 종결형에서 서너 말어비를 통해 나타나는 시제를 절대적 시제라고 합니다. 반면 상대 시는 용언의 관형사형에서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 나타나는 시제를 상대적 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영희를 만났다. 보시면 내가 영희를 만난 건 어제입니다. 그래서 만났다에 보면 자 만나다 플러스 뭐가 사용됐죠? at이 썼죠. 그렇죠? at 그리고 다가 사용됐습니다. 이때 at은 과거를 나타내고 이렇게 종결하게 나타나는 시제는 절대 시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영희를 만났을 때 영희는 뭘 하고 있었죠? 영희는 공부하고 있었죠. 그렇죠? 공부하는 즉 공부하다에 뭐가 붙었죠? 관형사형음이 는이 붙었습니다. 이 는은 뭐죠, 여러분? 관형사형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시간이 뭐가 되는 거죠? 공부하는 영희, 즉 현재죠. 따라서 내가 영희를 만났을 때 영희의 행동은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게 상대 시제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상대 시제는 는, 즉 현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시제는 현재, 절대 시제는 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제는 종결형에 나타나는 절대 시제와 관형사형에 나타나는 상대적 시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발화시와 사건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발화시는 화자가 말을 하는 시점을 말하고요. 사건시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시제는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를 말합니다. 실현 방법, 시간 부사, 어제, 지난, 엊그제 등을 사용하거나 또는 선, 어머러미, 엇, 앗 또는 엇 등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상대적 시제도 관형사형, 상대적 시제도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때 관형사형 어미 은 또는 던 등을 쓰면 과거가 됩니다. 앞에 2번은 선어머러미니까 절대적 시제, 3번은 관형사형 어미니까 상대적 시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를 말하는데요. 역시 시간부사, 지금, 현재 등을 쓰거나 아니면 2번 선어머러미 는 또는 니은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상대적 시제는 관형사형 어미에 나타나는데 이때는 관형사형 어미 는 또는 서술격 조사나 형용사에는 니은을 쓰면 현재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미래 시제입니다.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를 말하는데요. 실현 방법, 시간 부사 내일 또는 모레 등을 쓰거나 아니면 선어머러미 get 또는 리, 내일 밥을 먹겠다 또는 내일 밥을 먹으리다, 리, get 이런 것들은 미래 시제고 이렇게 선어머러미가 사용되면 이건 절대적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형사형 어미 리을은 미래 시제인데요. 이건 이제 상대적 시제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가 합해진 리을 것으로 시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상입니다. 상은 동작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말하는데 크게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습니다. 진행상은 동작이 진행되는 양상이고요. 완료상은 동작이 완료된 양상을 말합니다. 진행상입니다. 대개 보조용은 고 있다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예를 들면 철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다. 그럼 이제 진행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고 있다는 완료상도 되지만 상태를 나타내는 중의성을 띱니다. 예를 들면요. 선생님이 넥타이를 매고 있다. 이러면 뜻이 두 개예요. 자, 넥타이를 맨 상태다. 이것도 되지만 넥타이를 매고 진행, 그죠? 예, 매고 있다도 됩니다. 그래서 고 있다는 진행과 상태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갖습니다. 이런 걸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즉 고 있다의 중의성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 또 진행상은 연결음이 면서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합니다.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춘다. 진행이죠, 그렇죠? 연결음이 면서는 진행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완료상입니다. 어떤 행동, 동작이 완료됐음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예, 있다 또는 있다 또는 버리다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예를 들면 차가 서 있다. 그럼 완료된 것이죠, 그렇죠? 차가 주차되어 있다. 완료된 것입니다. 그 다음 밥을 다 먹어버렸다. 먹는 행동이 다 완료된 것입니다. 이런 걸 완료상이라고 합니다. 또는 연결음이 고서와 결합해서 완료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상한 음식을 먹고서, 그럼 뭐야? 음식을 먹는 것이 완료된 것이죠. 그리고 배탈이 났다. 이렇게 완료상도 보조 용언이나 또는 연결음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지금처럼 동작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우리는 동작상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진행 중에 있으면 진행상, 그것이 행동이 맞춰졌으면 완료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은 보조 용언이나 또는 연결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문법 요소, 높임 표현, 두 번째 사동 또는 피동 표현, 그리고 부정 표현, 그리고 시제 표현, 마지막으로 상 표시까지 살펴봤습니다. 높임 표현은 뭐가 있었죠?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서술의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법,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상대 높임법까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사동 표현, 피동 표현입니다. 피동은 어떤 동작을 남에게 당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사동은 어떤 동작을 남에게 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동과 피동을 구별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 대개 목적어가 수반되어 있으면 사동문이 되는 것이고, 목적어가 수반되지 않으면 피동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피동문의 오류, 이중피동 안 됩니다. 놓여졌다, 쓰여졌다, 믿겨졌다, 닫혀졌다,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그 다음 사동문의 오류, 감정, 두뇌작용, 즉 자연현상, 이렇게 외부 힘이 작용할 수 없는 말들을 쓸 수 없습니다. 또 주체의 직접적인 행동에 쓰는 시키다도 쓸 수 없습니다. 이상 사동표현의 오류였습니다. 그 다음 부정표현, 안부정문, 못부정문, 그리고 명령문과 청유문에 사용하는 말다 부정문까지 있었습니다. 안부정문은 주체의 의지 부정을 말하는 것이고, 말다 부정은 주체의 능력 부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 명령문과 청유문에는 안부정도 아니고 못부정도 아니고 또 뭘 쓴다? 자, 말다 부정문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정부사를 쓰면 짧은 부정문, 부정의 보조용어를 쓰면 긴 부정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제, 시간 표현이죠, 그렇죠? 예. 종결형에 사용된 시제를 절대적 시제, 그 다음 관형 사용에 나타난 시제를 상대적 시제라고 합니다. 다음 말을 하는 시점을 발화시, 그다음에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사건시라고 하는데요.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 발생에 따라서 과거 시제, 그리고 현재 시제, 그 다음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동작이 이루어지는 양상에 따라서 그걸 동작상이라고 한다, 그죠? 예. 동작상에는 진행 중인 진행상, 즉 뭐뭐 하고 있다가 있었습니다. 또는 연결음이 면서, 뭐뭐 하면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 동작이 이미 완료됐을 때 쓰는 완료상이 있었죠, 그렇죠? 뭐뭐 있다 또는 버리다 같은 것을 쓰면 완료상이 됩니다. 또는 보조용은 뭐뭐 하고서를 써도 완료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오늘 중의성까지 배웠습니다. 즉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걸 중의성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사동문의 중의성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이러면요, 엄마의 행동이 직접적인 뜻도 되지만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즉 말로써 밥을 먹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동문의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부정문의 중의성입니다.
나는 오늘 노량진에서 택시를 안 탔다. 부정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부정문의 중의성이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진행상 고 있다의 중의성입니다. 선생님이 넥타이를 매고 있다. 즉 맨 상태다. 또는 넥타이를 지금 매고 있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문법 요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문법 요소를 모두 끝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어의 의미 관련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